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은 외교 뉴스 두 개로 시작합니다. 한국이 뉴욕 시간으로 14일 쿠바와 전격 수교했습니다. 이 영어 잘하는 분들은 쿠바라고 부르지 않고 큐바 이렇게 부르더군요.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나라죠. 이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는 실제 북한을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수교로 한국이 수교한 나라 193번째가 되며 유엔 가입국 중에서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이제 시리아뿐입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 그러니까 뉴욕 시간으로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습니다. 쿠바는 6.25 때 우리나라의 물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산국가가 된 쿠바는 1960년 북한과 수교를 하고 참호를 공유한다 라는 특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카스트로는 하나의 조선만 있을 뿐이라며 김일성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국 쿠바 수교는 북한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밀착을 하면서 옛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어제 이번 수교는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2000년부터 쿠바에 직접 수교를 제안해 왔습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서 영사관계 수립이나 통상 대표부 상호 개설을 제안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대사를 교환하는 정식 수교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22년 9월에는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했고 개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이 쿠바 방문을 계획하기도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헬빈 참사 때 쿠바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해 11월 외교부 중남미 국장이 쿠바를 방문해서 쿠바 외무부 관계자에게 장관 명의로 된 친서를 전달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작년 5월에는 박지인 장관이 카리브 국가연합 CAS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고위급 회동까지 했습니다. 미수교 상태에서도 두 나라는 문화, 관광 등 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코로나 직전 5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9년 동안에 쿠바를 찾아간 한국인 관광객은 5,000명에서 15,000명으로 3배 늘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한 300명 가까이가 쿠바를 찾은 겁니다. 쿠바 내 한국 드라마, K-팝 팬클럽도 크게 늘었습니다. 쿠바 수 아바나에 문을 연 한글학교 수업에는 현지인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재작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2,600만 달러, 약 35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여지는 아주 큽니다. 정부는 수교 직전인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쿠바와 수교하는 안을 비밀리에 의결했습니다. 아주 007 작전 같더군요. 14일 뉴욕에서 쿠바와 수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안을 지킨 것입니다. 그만큼 쿠바 수교는 북한에게는 아주 큰 충격입니다. 북한은 외교 순서를 중국, 러시아, 쿠바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죠. 쿠바는 그만큼 북한이 중요한 나라인데 북한이 대사를 교환한 6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많지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화상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쿠바 수교와는 문자 그대로 극비였습니다. 국무위원들도 외교부 장관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교와는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안건은 PC 모니터에는 나오지 않았고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가 됐다가 국무회의 뒤에 회수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교는 1990년대 북방 외교 이후에 최대 외교 성과입니다. 실무 당사자들은 수십 년간 외교적 수건이 있는데
마지막 크리티컬 매스, 이 외교적 용어라고 하더군요. 크리티컬 매스, 임계의 질량. 이 임계의 질량을 채웠다는 외교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수교는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인 미국에도 서명 12시간 전에야 공식적으로 수교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번 쿠바와의 수교는 관련 사진조차 한 장 없습니다. 막판까지 보안을 유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교 사실은 엠바고 없이 양측의 외교 공안 교환으로 수교가 확정한 뒤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일괄적으로 언론사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수교 사실이 14일 밤 10시 30분쯤에야 갑자기 알려지게 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수교 노력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5월 박진 장관이 과테말라에서 쿠바 외교차관과 만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넉 달 뒤에는 9월 유엔 총회에서 박진 장관이 브루노 파릴라 쿠바 외무장관과 비공개로 회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마 미국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측면 지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삼성전자가 5개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전광판이 들었었는데 이는 쿠바와 수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외교 당국의 포석이 깔려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앞서 2014년에도 교황청은 미국과 쿠바의 수교 착수를 중지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외교 뉴스. 글쎄요, 이걸 외교 뉴스라고 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을 불과 출국 나흘 전인 14일 전격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연기라고 해야 합니까? 사실은 취소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취임 뒤 1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 포함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나흘 전에 갑자기 순연한 것입니다. 사실상 취소를 한 셈이겠죠.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덴마크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일 오후 순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 협력 관련 양국 기업 간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하기 위해서 기업인 수십 명으로 구성됐던 경제사절단의 방문도 불발이 됐습니다. 정부는 독일 덴마크의 순방 수년 결정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방 재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취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및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국들은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습니까? 상대국들 정상들도 다 미리 일정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국들의 기업인들도 한국 기업인들과 회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불발로 그친 겁니다. 대통령실 비서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 행동 가능성에 대비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52일 앞두고 민생 일정을 늘리려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수년은 정무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이 순방 수년을 결정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많은 언론은 2달 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순방에 동행해 전면에 등장할 경우에 야당의 공세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일사의 순방 동행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국빈 방문이다 보니 대통령 부인이 동행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자 수년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분분했다고 합니다. 독일, 덴마크와 입장을 조율한 국가안보실은 당연히 순방 필요성에 무기를 둔 반면에 정무라인은 총선앞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국면에서 순방 자체가 자칫 정쟁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순방 추진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리스크,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노출이 문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국빈 방문을 출발 나흘 전 취소했다는 것은 엄청난 외교 결례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설사 상대국에서 순방 연기를 이해한다고 해도 외교적 결례는 맞다. 순방을 준비하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말이 아쉬움이 남는 거지 그게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 동선을 막판까지 점검하다가 수년을 결정한 것은 총선 전 녹록지 않은 정치 환경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각종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순방을 강행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노출로 불거질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방 5일 전, 아니 정확히는 4일 전인 13일 막판에 순방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입니다. 순방을 갈지 안 갈지 51대 49의 상황이었다. 마지노선에 이르러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사실 윤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국빈 방문은 분단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였습니다. 독일은 나토 핵심국이죠. 그러니만큼 양국 간의 안보 정보 공유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의제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와의 전장 정보 수립 그리고 수집 활용 체계 BICS라고 하는 이 활용 체계 참여 확대를 공언을 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했을 때 했던 연설이 인구에 회자됐듯이 한국 정상의 독일 방문은 안보의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계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재계에서도 기회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강화 협력에 대해 자동차 산업 부활을 꿈꾸는 독일은 한국 대기업과 IT, 배터리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독일에 뒤이어가는 이 덴마크 방문은 바이오 협력에 더해서 세계 2위 제약회사 그리고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 보유를 하고 있는 상호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이 모토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제약회사, 그리고 우리는 풍력회사. 자, 이번엔 정치 문제입니다. 이 당의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이 하는 것 같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참을 봤습니다. 당의 공천이 대장동 다루듯이 한다. 대장동 공천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민주당 이재명이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관위가 번연이 있는데 당대표인 이재명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은 불출마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는 설득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강요를 한 겁니다. 그걸 두고 한동훈이 대장동식 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동훈은 여의도 당사에 출근을 하며 기자들에게 그런 식의 정치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최근 경기 광주의 문학진 등
출마를 희망하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학진이 먼저 폭로를 했죠. 당사자인 문학진은 비스리 농간이 흔들리는 당이라며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친위부대를 꼬지르다 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두고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 듣기로는 경기도 팀 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이 당대표에게 보고됐다 이런 말도 떠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언론에 그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입니다. 이 대표가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 측근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사람을 제친다. 만약 제가 아는 사람을 꼬시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나? 그건 정치가 아니다. 한동훈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가 마포갑에 출마를 한다. 이 5선에 도전한 것을 두고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생각했나? 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대표에게 비롯되는 게 아닌가. 이 대표는 아무리 뻔뻔해도 나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그분들, 그러니까 문학진 등을 제끼고 뽑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이 대표가 정진상이 아는 분들이다. 그런 식의 공신을 보면서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다. 말하자면 정식 라인을 무시하고 비선을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등 과거 경기도나 성남에 있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정진상은 구속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13일 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컷오프 논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노웅래와 그리고 라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기동민 그리고 비례대표 이수진에 대한 컷오프 논의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이재명 주재로 전날 저녁부터 밤 12시 가까이 비공개 지도부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지역구 공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회의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공천 업무를 실무를 맡고 있는 지도부 의원뿐 아니라 정승호, 박찬대 등 10명 핵심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회의가 아니라 비공식 회의인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재명에게 지역구별 공천심사 현황을 보고하면서 노웅래를 비롯해 기동민, 이수진 등의 거취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고 합니다. 당 공관위가 있는데 이재명이 사적인 회의를 열어 그걸 논의를 한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아직 컷오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웅래의 경우 검찰이 부당한 기소를 보기 어렵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기소는 다 부당한데 노웅래는 대체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사자인 노웅래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와 나같이 정치 타락을 받는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시스템 공천이다. 끝까지 자기를 이재명과 연결시킵니다. 같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노웅래, 기동민에 대한 검찰 기소장을
회의 자료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이날 회의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임종석에 대해서도 공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울 중 승동갑은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라서 본인은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출마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전날 밤 12시경 페이스북에 새수는 새 부대라는 공개 메시지를 올리고, 그리고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떡이 번 참으로 귀하지만 떡이 비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말하거나, 혹은 중국의 장강 아시죠? 그 장강을 빗대어서 장강의 물은 뒷물길이 앞물길을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인적 쇄신 의지를 거듭 밝힌 것입니다. 왜 장강을 또 거론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서도 불거지고 앞으로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형평성 논란입니다. 이 대표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킬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보다 더 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때문에 친명계 내에서도 이 조정식 등을 중심으로 한 친명 중진 용퇴 필요성이 조금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은 경기 시흥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의원이죠. 친명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올드보이 정리 흐름 속에서 친명 지도부 내에서도 조 사무총장의 용퇴가 거론됐다. 다만 본인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자,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권노갑, 정대철, 이강철, 강창일 이런 문자 그대로 민주당 안에서 뒷방 늙은이라고 한때 불리던 원로 네 사람이 문학진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며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주을에서 경선 실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날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참석 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과민하게 반응했는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떻든 원로 네 사람은 문학진을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 같은 출처 불분명한 유령조사가 당대표 특보인 안태진 후보를 점찍기 위한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경기, 인천, 전북 지역에 대해 25명의 공천 후보자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언론은 원희룡과 이재명이 맞붙게 된 것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 계양을이 말입니다. 유동규가 출마합니다. 그리고 보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이미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조국 등도 출마를 공언했습니다. 조국은 이를 두고 비법률적 방법이라는 말까지 했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수호지심이 없는 인간은 악마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